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루의 뉴스 쭉 한번 정리해보는 정면 브리핑 시간으로 꾸며질 텐데요. 자, 일은 몇 역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MC로 했었죠. 안녕하세요. 네, 의자 옮겨서 앉았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야, 내가 참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 내가 인덕이 많으셔 보니까. 왜요? 우리 작가님들이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휴, 저 김영민 아나운서 목이 어떻게 버티지 막. 그래서 내가 화가 나더라고. 아니 나는 요새는 방학이라서 좀 그런데 학기 중에는 오전엔 강의하고 저녁에는 2시간 방송하는데 그럼 내 목은 어떻게 되냐고. 아니 이미 검증이 된 목이잖아요. 수십 년 동안 다져진 수십 년 목이라서 동안 단정된. 걱정을 이제 안 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 김영민 아나운서 나이보다 조금 더 많이 했네. 이러면서. 아이고. 근데 어쨌든 오늘 아침에 정말 다행이에요. 이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됐죠. 이거 사실 제가 어제 우리 방송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15%와 16% 이게 1%포인트 차이인 것 같은데 이 차이는 엄청 커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좀 걱정된다. 제가 그랬는데 어쨌든 15% 일본 이와 동등한 관세율을 확보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휴 이렇게 그런 다행이에요. 가슴을 쓸어내리는 소식이어서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지 시간 30일 지금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상호 관세를 기존 예고한 25%에서 15%로 10%포인트 낮추는 양국 간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이 또 1,000억 달러 상당의 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를 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서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 2주 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도 이 소식을 전하면서 추후 부과 예고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게 대우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쌀과 소고기 추가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라고 대통령실이 명백하게 설명을 했는데 트럼프는 또 뭐 농산물에 대해서도 완전한 개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맞으려나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협상 타결 소식에 우리 코스피가 장 초반에 연고점을 경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3,288.26까지 터치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딱 이벤트가 끝나다 보니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3,245.44로 코스피가 마감을 했고요. 지금 그 마스가 때문에 우리 조선주가 굉장히 오늘 강세를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예, 마스가. 일본은 사스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마스가죠. 마스가. 네.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농산물 얘기한 거는 전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아요. 그냥 그 대국민 립 서비스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협상하고 났을 때 일본도 야당이 막 뭐라 그랬고 EU 같은 경우에는 유로피언 유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프랑스가 노발대발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야의 시각차가 있는 거는 뭐 그렇게 특이한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시각차를 드러내고는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여당 쪽에서는 역시 이재명 정부다라고 정말 출범 2개월 만에 값진 성과를 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야당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15%라는 관세율은 적절하다라고 봤지만 악마는 디테일 이런 표현을 하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모두 합하면 4,500억 달러가 들 텐데 이게 우리 외화 보유액보다도 더 많은 과도한 금액이다라고 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이번 협상에서 부담을 자처한 게 아닌가 시간에 쫓겨 양보한 느낌이 든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뭐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은 또 잠시 후 전문가와 정치권 연결해서 교수님께서 심도 깊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시켰어요? 이은지 팀장님이요. 그래요? 예. 큰일이네. 이거 심도가 있어야 되는데 심도가 없어가지고.
야, 이 부담이 막 되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 돈 액수도 물론 주목해야 되지만 이게 기한이 없어요. 물론 미국은 분기별로 체크를 하겠다 이러거든요. 근데 분기별로 돈 쓰는 걸 체크하는 게 아니고 돈을 쓴 준비를 체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조선소를 미국에 세운다. 그럼 땅도 확보해야 되고. 네. 그리고 거기 뭐 몇 평으로 하느냐 뭐 이런 거 하려면 그거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럼 그럼요. 분기별로 체크하면 지금 우리 땅 보러 다닌다. 그 다음 분기. 근데 이 땅이 좋은지 여기가 좋은지 아직 헷갈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되는 헷갈리고 거니까요. 있다. 네. 예. 자, 다음 소식인데요. 법원이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검팀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계속 시도를 했었죠. 그제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연이틀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들어서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제 집행에 나서게 되는데요. 일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8월 7일까지고요. 특검은 내일 오전 9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홍주 특검보가 기자들에게 이제 영장 집행위에서 서울구치소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문 특검보가 구치소를 방문해서 지휘를 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원래 집행은 교도관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도관이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체적인 어떤 이 신체를 압박하면서 데리고 나올 수가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문제고, 그렇게 강제 구인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아직도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전직 대통령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법적 절차에 의해서 발부된 거면 당연히 제도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본인이 거기에 응하는 게 맞죠. 이게 뭐 지금 강제로 집행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 이거 논란이 되게끔 상황을 만든다.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바람직한 자세가 전혀 아니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김건희 씨 오빠 특검에 출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이제 김건희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요.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위해서였습니다. 일단 김 씨는 지금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ESIND를 통해서 양평 공흥지구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좀 특혜 의혹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명태균 씨의 경우에도 오늘 오전 10시쯤 김건희 특검의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이 돼서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 연이틀 조사가 이어지고요. 명 씨가 특검에 출석하면서 진실이 무엇인지 자신도 확인해보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얘기는 4부에서 이어가신다고요? 예. 엄청 자기적이었죠? 그래요.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뭐 자기적일 수밖에 없죠. 충분히 이해하는데. 오늘 아침에 나도 이거 봤어요. 이 누구죠? 명태균 씨 특검에 출석 앞에서 네. 그 얘기하는 거 봤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 오빠도 수시로 불려가는 거 보면 참 좀 그래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전한길 씨. 어제도 제가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분이 6월 달에 입당을 했을 거예요. 내 기억으로는. 근데 6월 달에 입당을 했는데 지금 6월, 7월 2달 됐죠. 네. 근데 입당을 해가지고 이 정도의 주목을 받는 건 거의 대선 후보급이다 아닌가. 2달 만에 어떻게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한테 공개 질의서를 보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 이거 면접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이른바 면접 논란이 지금 불거졌습니다. 전 한국사 강사죠. 전한길 씨가 지난 21일 한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낼 생각인데 그 내용은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갈 것이냐 이걸 공개적으로 물어보겠다. 그리고 무조건 같이 간다는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 질의서에 대해서 또
지금 뭐 찬탄파, 반탄파 이렇게 좀 갈리잖아요. 네. 김문수 전 장관, 장동혁 의원은 진지하게 답변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또 반면에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 의원의 경우에는 응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런 식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면접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섰거든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전한길 씨가 진극 간별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진극 아시죠, 교수님? 진짜 구구의 줄임말인데요. 아, 네, 이 진극 간별사에게 기꺼이 간별받겠다고 줄 서면서 우리 당에는 극우 없다라고 하는 건 국민들과 당원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전한길 씨는 이에 대해서 전한길을 불편해하는 친한파의 프레임일 뿐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 제가 한 가지 뭐 딴 거는 모르겠어요. 나는 딴 거 모르겠는데 물론 당원이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한테 질문을 할 수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모든 당원들한테 일일이 물어보는 걸 대답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네. 한 사람 묻는 것만 대답하고 딴 사람 묻는 거는 대답 안 하면 그건 불공정이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답변을 하든 안 하든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생각나는 거는 계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군을 동원한 행위였었다는 거죠. 실탄이 있고 없고의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군이 동원되느냐 안 동원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사실은 좀 극단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해요. 오늘 좀 덜 덥다 느끼셨어요 혹시? 글쎄요, 맞아요. 진짜 간사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네. 가만히 보면 왜 이렇게 그 나이 먹은 사람 같이 아니 젊은 사람이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예. 아니 젊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아마 온도에 좀 민감한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근데 오늘은 조금은 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덥죠. 그리고 제가 오늘 참 지하철 타고 오면서 느낀 건데 그 중간에 이제 그 어떤 작업하시던 분들이 그 지하철에 타셨는데 네. 이 더운 여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생각해보면 내 가슴이 다 아리더라고요. 진짜 지금 뭐 온열 질환자가 지금 3,000명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폭염 때문에 온열 질환자 그 통계가 매일매일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예. 매일 거의 100여 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이 올해는 5월 15일부터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오늘 발표된 데이터는 어제까지의 누적 온열 질환자를 발표를 하거든요. 총 2,884명이고요. 사망자가 어제 발표된 그저께 사망자는 원래 13명이었는데 오늘 발표된 어제 사망자가 지금 1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오늘도 사실 제가 아까 뭐 조금 시원하다 이런 농담을 하긴 했지만 진짜 시원해요. 역시나 덥기는 덥기는 당연히 덥죠. 덥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날씨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특히나 좀 밤에는 숨통이 트여야 되는데 밤이 너무 덥다는 것이 맞아요. 큰 문제입니다. 덥잖아요. 예, 서울의 열대야가 새로운 기록을 세웠거든요. 서울의 7월 열대야일이 22일 을 기록을 해서 7월 기상 관측이 처음 이루어진 1908년 이후 117년 만에 7월 열대야일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원래 1994년이 엄청 더웠다고 하잖아요. 이때 7월에 열대야일이 21일이었는데 하루 넘겨서 기록을 세웠고요. 그리고 아직 7월 밤이 하루 더 남았기 때문에 서울의 열대야일이 23일로 늘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 10일까지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밤 사이에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 알아요? 어떤 거요? 우리나라에서 노지에서 바나나
잘하는 거, 거 예, 네, 봤습니다. 보셨죠? 예, 예.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있으면 이제 뭐 시내에 타잔 돌아다니고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원숭이랑 들었어요. 같이 살겠다. 그렇죠. 네. 예? 치타 뭐 예? 제인도 있고. 네. 아니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이게 이렇게 더워가지고 진짜 이게 사실 아프리카보다 우리가 흔히 아프리카 덥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아프리카가 생각보다 우리나라만큼 덥지는 않거든요. 진짜요? 예, 예. 덜 습해서 케냐 그런가요? 습하지도 않고 뭐 음. 케냐 이런 데는 사실은 기후가 비교적 굉장히 온난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름에 막 이렇게 막 40도 가까이 올랐다가 예? 네. 겨울에는 막 영하 막 15도, 20도 가까이 되면 야, 그래서 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그 혹독한 기후를 견디는 우리의 국민성 그럴 기후 수 덕분이 있겠네요.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 앞으로 해요. 얼마나 더 선진국이 되려고 우리가 글쎄요. 이렇게 덥고 이제 세계 이렇게 1위 국가가 추운지. 돼야죠 이제. 네네. 그럼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전해드릴 뉴스요. 이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크게 세 종류의 이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는 지식입니다. 네. 근데 정보를 사실로 만드는 일은 레거시 미디어가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을 지식으로 만드는 거는 저희 같은 이제 뭐 교수나 이런 학자들이 하는 건데 그러면 정보를 사실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뉴미디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좀 위험한 거거든요. 검증이 잘 안 되니까요. 검증이 아주 잘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이 사실과 정보, 그러니까 정보를 사실처럼 포장하면 이거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온라인에서 증여세와 관련한 소문이 돈다고 하는 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등의 이런 뉴미디어에서 8월부터 가족 간 50만 원 이상 계좌 이체도 인공지능으로 감시가 돼서 증여세가 부과된다. 뭐 이런 내용이 퍼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난다는 말이 있듯이 이게 어떤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 발언이 뭔가 이 가짜 뉴스를 만든 어떤 불씨였나 싶기도 한데요. 일단 기사를 보면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 AI를 통해 탈루 혐의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겠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이 말이 뭐 이렇게 왜곡되고 퍼지다 보니까 가족 간에 50만 원만 계좌이체해도 이제는 막 AI가 다 봐서 증여세를 부과한다더라. 이런 정보가 사실이 아닌 정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오늘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이 발언은 기존 탈세 조사 고도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소액 개인 거래 추적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으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퍼지는 이 뉴스는 가짜 뉴스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그 인간적인 이 어떤 그런 체온이 느껴지는 이런 분위기를 사실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법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50만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렸어요. 예? 네. 50만 원 드렸어요. 그랬더니 세무서에서 세금이 날라와. 이게 징여에 해당하니까 뭐 15만 원 정도를 다시 토해내라. 이거는 사실은 법의 본래적 존재 취지하고 많이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게 그래도 이런 부분은 그나마 좀 낫죠.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정치 분야에서 단순한 정보를 사실화시켜서 움직이는 것. 전 개인적으로 부정선거론도 비슷하다고 네. 보는데 이러한 것들을 검증 없이 마구 이렇게 퍼뜨리고 하게 된다면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뉴미디어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요. 옛날에 젊어서 모르겠지만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요. 네. 인터넷 거기서 막 거짓 뉴스 정보 막 이런 거 떠돌아다니니까 그때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20년 전에 뭘까? 자정 기능이 작동할 것이다. 스스로 정화시키는. 자, 20년 지났어요. 지금 자정 기능 인터넷상의 정보 거의 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게 많거든요. 그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게 돼요, 사람이.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뉴미디어 뭐 이런 거 뭐 새로운 추세다 뭐 이런 거는 좋지만
저는 사실 좀 레거시 미디어를 어떻게 하면 보다 신속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훨씬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 자리 바꿔가면서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